나는 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집안이었다. 남편은 한 직장에서 20년 넘게 성실히 다녔고 두 아이는 대학을 졸업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늘 말했다. 저 집은 참 단정하고 안정적이다. 나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그 평온은 얇은 유리처럼 언제 깨질지 몰랐다. 목련이 피면 마당은 눈처럼 하얗게 덮였고 주말이면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커피를 올려놓았다. 남편은 신문을 읽고 아이들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 평범한 풍경이 나를 지탱했다. 그러나 나는 매 순간 불안을 삼켰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이들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특히 큰아이의 건강은 내 마음을 짓눌렀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이 오히려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더 무거웠다. 남편은 태연한 척했지만 새벽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길어졌다. 담배 연기가 유리창에 붙어 천천히 흩어질 때 나는 그 냄새 속에서 남편의 불안까지 함께 들이마셨다. 그 순간마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무렵 10여 년 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전화기를 들고 반가운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녀는 곧 나의 흔들림을 알아챘다. 요즘 힘들지? 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는 곧장 말했다. 나도 예전에 비슷했어. 그런데 정말 용한 분을 만난 뒤로는 마음이 편해졌어. 거짓말 같겠지만 그분 말씀이 다 들어맞더라니까. 나는 원래 미신을 믿지 않았다. 점집이나 무당 이야기를 들으면 늘 비웃곤 했다. 다 돈 벌려는 수작이지. 왜 그런 데가?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를 짓누르는 불안, 손에 잡히지 않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싶었다. 나는 결국 친구가 알려준 주소를 메모지에 적었다. 좁은 골목길 끝 낡은 건물 2층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달큰하고 매캐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계단은 절반쯤 올라와 있었다. 발걸음을 돌리면 그 자체가 겁쟁이의 낙인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문을 열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졌다. 방은 정갈했다. 바닥엔 깨끗한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붉은 등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부적과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으며 향이 피워져 천천히 연기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내가 상상하던 허름한 무당 대신 검은 도포를 걸친 단정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난주 병원에 다녀오실 일이 있으셨죠?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이 좋지 않네요. 나는 숨을 삼켰다. 정확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남편분, 회사에서 힘들어 하시죠?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눈을 잠깐 감고 한숨을 내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머릿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어제 집에서 무언가 떨어뜨리셨죠? 소리가 크게 울려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질 뻔했다. 어제 부엌에서 반지를 떨어뜨려서 깜짝 놀랐으니까. 그는 내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작은 부적 하나면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실 겁니다. 그는 작은 종이에 붉은 글씨를 적어 건네주었다. 나는 손을 떨며 봉투에 돈을 넣어주었다. 몇십만 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적을 베개 밑에 넣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검사 수치가 조금 안정됐다는 말을 듣자 나는 전율을 느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점점 그에게 기대고 싶어졌다. 다음 약속은 일주일 뒤였다. 나는 스스로도 믿기 힘들 만큼 자연스럽게 점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지난주보다 얼굴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 표정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내 과거를 짚어냈다. 부인, 어릴 적 가족 친지 어른께 크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죠. 그 후로 남자 어른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면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기억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오래된 상처였다. 그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듯 말했다. 며칠 전 밤 남편분이 늦게 들어와 냉장고 앞에서 혼자 맥주 캔을 따며 한숨을 쉬는 걸 보셨죠. 그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장면은 나와 남편 둘만이 아는 일이었다. 아이의 병실 창문 옆에 앉아 새벽까지 손을 모으셨죠. 손끝이 차가워져도 자리를 뜨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행동까지 말하고 있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부인의 기운이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운은 아직 정리가 필요해요. 그는 작은 부적 대신 이번에는 작은 병을 내밀었다. 안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다. 이 물을 아이 머리맡에 두세요. 병실 공기가 조금은 맑아질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병실에 물병을 두었다. 그날 밤 아이는 평소보다 덜 힘들어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의심할 수 없었다. 이후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길어졌다. 그는 내게 간단한 의식들을 알려주었다. 오늘은 집 안의 거울을 모두 가리세요. 사람의 눈빛이 방 안에 흔들리면 불안이 증폭됩니다. 나는 집안의 거울마다 흰 천을 덮었다. 베개싯에 소금을 한 줌 넣으세요. 그 소금이 밤마다 악몽을 대신 먹습니다. 나는 소금을 넣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그의 말은 항상 부드럽고 확신에 차 있었다. 부인의 정성이 크면 클수록 어둠은 물러납니다. 그의 말투는 위협이 아니라 위로였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나는 그가 건네는 말마다 마음을 기댔다. 불안은 줄어드는 대신 그에게 바치는 돈은 늘어갔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자 금액은 수백만 원으로 커졌다. 나는 남편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내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지금은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아이가 나아지고 가정이 평안해질 거야. 그러나 그 무렵부터 남편은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어디 다녀오는 거야? 나는 병원에 다녀왔다고 둘러댔다. 아이를 보러 간다고 말하면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불안을 숨기려 더 깊이 점집으로 향했다.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무게가 조금 내려앉는 듯 했기 때문이다. 향 냄새는 달고도 매캐했다. 북소리는 낮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내 두려움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잠시라도 다독여지고 있다고 믿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부인, 기운이 정리되려면 단순한 부적이나 물로는 부족합니다. 오래된 매듭은 오래된 정성으로만 풀립니다. 그는 내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가져오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결혼식 날 남편이 끼워준 반지가 떠올랐다.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시작과 약속이 담긴 물건이었다. 나는 반지를 작은 봉투에 담아 건넸다. 그는 그 반지를 손끝으로 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렇게 진심이 담긴 물건이 기운을 움직입니다. 며칠 후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목걸이를 요구했다. 나는 서랍을 열고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목걸이를 집어드는 순간 마치 어머니의 체온이 손끝에 스며드는 듯 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죄송해요. 엄마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그 물건마저 내어주었다. 그가 요구하는 물건은 점점 늘어났다. 아이가 돌잔치 때 선물로 받은 금팔찌, 남편이 승진했을 때 건네준 시계. 나는 매번 망설였지만 결국 봉투에 담아 건넸다. 그는 언제나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부인의 결심이 아이의 호흡을 가볍게 합니다. 남편의 불안을 덜어냅니다. 그 말에 나는 또 무너졌다. 돈도 빠르게 불어났다. 나는 적금을 깨고 주식을 팔았다. 은행 창구에서 도장을 찍을 때 손끝이 떨렸다. 은행 직원이 무심히 큰 돈이네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다. 집 수리하려고요. 거짓말은 쉽게 나왔고 나는 그 순간 스스로를 속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남편은 점점 이상함을 눈치챘다. 당신 왜 이렇게 돈을 자주 쓰는 거야? 카드값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나오잖아. 나는 장을 많이 봤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가 잠시 바라보는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 눈빛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점집에 더 의존했다. 의식도 점점 격해졌다. 그는 내 손바닥을 잡더니 작은 칼을 내밀었다. 비는 가장 강력한 서약입니다. 손가락 끝을 살짝 빼어 이 종이에 적으세요. 이름 석자와 함께.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결국 종이에 내 이름을 적으며 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붉은 얼룩이 번지는 종이를 그는 엄숙하게 접어 작은 함에 넣었다. 다른 날에는 소중한 물건을 태우라고 했다. 남편이 준 시계를 향로 위에 올렸을 때 나는 눈물이 솟구쳤다. 불꽃이 번지며 금속이 시커멓게 일그러졌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를 때 그는 말했다. 이제 미련은 연기와 함께 흩어집니다. 남은 것은 부인의 기도뿐입니다. 나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또 다른 밤에는 나를 골목 끝 작은 사거리로 불러냈다. 이곳은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부인의 머리카락을 묻어야 합니다. 나는 가위를 꺼내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잘라 흙 속에 묻었다. 차가운 땅이 손가락에 닿을 때 몸이 오싹 떨렸다. 그러나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어둠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나는 자꾸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다 가족을 위한 거야. 아이가 나아질 수 있다면, 남편이 평안할 수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은 괜찮아. 하지만 거짓말은 점점 늘어났다. 밤늦게 집을 나설 때마다 남편에게는 병원에 들렀다 온다고 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두려웠다. 남편에게 들킬까봐, 돈이 바닥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점집에 들어서면 그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졌다. 그 공간은 내 불안을 감싸는 덮개 같았다. 나는 그 덮개가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요구는 한층 더 과감해졌다. 부인, 지금까지 수억을 바치셨습니다. 물건도, 피도, 머리카락도 내어주셨지요. 그 정성이 여기까지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부인 자신입니다. 부인의 몸과 영혼이 제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운이 완전히 정리됩니다. 나는 숨이 멎는 듯 멍해졌다. 제 몸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버티느라, 참느라, 울며 기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게 몸을 내어주시면 부인의 짐은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다. 나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거대한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만 해야 해. 그러나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반지, 목걸이, 시계, 머리카락, 피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을 건넨 뒤였다. 지금 거절한다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남편에게는 아들을 보러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내 눈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밤중에 병원이라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얼어붙었다. 남편은 그날따라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내가 집을 나서자 곧바로 외투를 걸치고 뒤따라왔다. 나는 알지 못한 채 점집으로 향했다. 골목 끝 불빛이 가까워지자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오늘로 끝이다. 오늘만 넘기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익숙한 향 냄새로 가득했다. 붉은 등이 낮게 흔들리고 북소리가 깊게 울렸다.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매혹적이었다. 나는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손을 내밀었다. 부인,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걸 비워내야 합니다. 나는 입고 있던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고 천천히 벗어 떨어뜨렸다. 손끝이 떨렸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납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몰려들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낯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 손은 이미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점쟁이는 놀란 듯 나를 뒤로 감쌌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동안 뭐라고 다니나 했더니 미쳤어, 당신.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점쟁이는 침착하게 입술을 열었다. 남편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관문일 뿐. 닥쳐. 남편의 고함을 치며 점쟁이를 주먹으로 후려쳤다. 쓰러진 점쟁이를 노려보며 남편은 내 팔을 잡아 끌고 거칠게 문 쪽으로 향했다. 나는 발버둥쳤다. 여보, 아니야.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야. 조금만 더 하면. 그만해. 제정신 차려. 남편의 눈에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멈춰 서서 울부짖었다. 나도 알고 있어. 다 미친 짓이란 거.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었어. 반지도 목걸이도 피까지도 다 줬는데 여기서 멈추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냐고. 내 목소리는 떨리며 갈라졌다. 방 안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남편은 내 두 어깨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아이도 나도 당신도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어. 더는 안 돼. 여기서 끝내야 해. 나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점쟁이는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부인,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 평범한 지옥으로 돌아가실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방될지.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동시에 섬뜩했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부짖었다. 그만. 제발 그만. 그리고 결국 남편의 손을 붙잡았다. 남편은 나를 껴안듯 감싸 안고 방을 뛰쳐나왔다. 향 냄새와 붉은 빛이 뒤로 휩쓸려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고 나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눈물이 멈출 줄 몰랐다.
시간은 새벽으로 깊어갔지만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남편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대체 왜 그랬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처음엔 단순히 불안해서였어. 아이가 당신이 우리 집이 무너질까봐. 그런데 맞추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 믿을 수밖에 없었어. 한 번만 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어. 남편은 고개를 젖히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모습이 나를 더 짓눌렀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아이들은 우리를 눈치만 보았다. 통장은 바닥났고 신용카드 대금 고지서는 책상 위에 쌓여갔다. 나는 부엌에서 그 고지서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바닥에 퍼지자 내 심장도 함께 무너지는 듯 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리맡에 부적을 두고 소금을 쥐고 자던 습관이 손끝에서 어른거렸다. 나는 알았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음을. 하지만 몸은 여전히 습관처럼 향 냄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분노하며 또 동시에 무력감에 주저앉았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곤에 절은 얼굴, 눈동자 가득한 공허, 그리고 무엇보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그림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거기까지 가버렸을까? 나는 거울 속에 속삭였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과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치 두 개의 섬처럼 떨어져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더 깊이 자신을 미워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그냥 허망해. 우리가 이럴 줄은 몰랐어.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다. 나는 울며 무릎을 꿇고 말했다. 미안해. 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텐데. 제발.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후회 속에 산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붉은 등이 흔들리던 그 방이 떠오르고 향 냄새가 스며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된다. 만약 그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나는 아마도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공허와 후회뿐이다. 나는 부엌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본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그 방의 빛처럼 나를 옥죄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그 사실만이 내 곁에 남아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비밀은, 내 잘못은, 결국 내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후회였다. 그리고 그 후회 속에서 나는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있다.